아르센 류팽 탈옥하다. 아르센 류팽은 막 식사를 마친 다음 주머니에서 금띠가 둘러진 멋진 시가 하나를 꺼내들더니 요리조리 살펴보았다. 바로 그 순간 감옥문이 열렸다. 그는 그 시가를 서랍에 던져놓고 저만치 떨어져 있었다. 간수가 들어서면서 산책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친구, 기다리고 있었소. 류팽의 목소리가 감방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는 간수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복도 모퉁이를 채 돌아서기도 전에 웬 남자 둘이 감방 안으로 들어가 여기저기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은 디웨지 형사였고 또 한 사람은 폴랑팡 형사였다. 그들은 이번에야말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눈빛이었다. 아르센 류팽이 형무소 밖에 있는 부하들과 연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이었다. 어제만 해도 르 그랑 주르날지가 발행인 앞으로 배달된 다음과 같은 편지를 게재했었다. 며칠 전에 실린 기사를 보니 선생은 나에 대해 잊지도 않은 사실을 나열하며 왜곡하는 발언을 하셨더군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귀사로 찾아가서 설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아르센 류팽. 틀림없는 아르센 류팽의 필체였다. 즉 그가 바깥으로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였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은 태연하게 탈옥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그냥 놔둘 수 없는 상황이었다. 치안국장 디두이는 예심판사의 동의를 얻어 직접 라상떼 형무소를 방문했다. 소장에게 대비책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도착과 동시에 류팽이 갇힌 감방으로 2명의 부하를 보냈던 것이다. 그들은 침대용 지푸라기를 들춰보고 침대도 분해해보았다. 이런 경우에 해야 할 일은 전부 해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조사를 마치려는 순간 조금 전에 그 간수가 서둘러서 달려 들어오며 말했다. 저 서랍을 조사해 보십시오. 내가 들어선 순간 류팽이 그것을 서둘러 닫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서랍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디웨지 형사가 외쳤다. 아, 드디어 꼬리를 밟혔군. 폴랑팡 형사가 그를 말리며 말했다. 잠깐, 국장이 와서 목록을 만들 거야. 하지만 이건 꽤 비싼 시간데. 그런 건 내버려둬. 일단 국장에게 보고하세. 잠시 뒤 디두이 국장이 서랍을 검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거기서 통신사가 보낸 아르센 류팽에 관한 신문기사 한 묶음과 시가 케이스 하나, 파이프 하나, 담배를 말 때 쓰는 종이, 그리고 책 2권을 꺼냈다. 그가 표지를 봤다. 그것은 칼라일이 조술한 영웅과 영웅숭배의 초판본과 1634년 레이드에서 출판된 에픽테토스 어록의 독일어판으로 엘제비르판 발행 당시의 깜찍한 장정이었다. 책장을 넘겨보니 모든 페이지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으며 무언가 적어놓은 것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숨은 의미가 있는 암호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책에 대한 독자의 열의를 표시한 흔적인지 알 수 없었다. 곧 자세히 조사해 보도록 하세. 디두이 국장이 말했다. 그는 시가 케이스와 파이프를 점검했다. 다음으로 금띠가 둘러진 문제의 시가를 집어들며 말했다. 이건 정말 굉장하구먼. 대단한 양반이야. 어디 보자. 이건 시가의 유명상표 헨리 크레어가 아닌가. 국장이 외치듯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애연가들이 그렇듯 무의식적으로 그 담배를 자기 귓가로 가져갔다. 그리고 그것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 순간 그의 입에서 놀라움의 소리가 새어나왔다. 손가락에 눌린 담배가 힘없이 쭈그러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더 자세히 그것을 살펴보았다. 담뱃잎 사이에 무엇인가 하얀 물질이 들어있었다. 국장은 핀을 이용해서 이쑤시개 정도 크기로 말려있던 얇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것은 통신문이었다. 그것을 펼쳐보니 여자가 쓴 듯한 자잘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닭장을 바꿨습니다. 10개 중에서 8개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바깥쪽을 발로 누르면 판이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12에서 16까지 매일 HP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답장을 속히 주십시오. 안심하세요. 당신의 여자친구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디두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아주 알기 쉽게 썼군. 닭장, 상자 8개. 12에서 16이라는 건 12시에서 4시까지를 말하는 것일 테고. 그런데 기다리고 있다는 이 HP는 무엇일까요? HP란 자동차를 말하는 것일게야. HP, 즉 호스파워, 마력이라는 뜻이야. 스포츠에서는 이것으로 자동차의 힘을 표시하지 않나. 그러니까 24HP는 24마력짜리 자동차를 말하는 것일세. 그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물었다. 리팽은 식사를 마쳤는가? 그렇습니다. 시가 상태로 봐서 그는 편지를 받기는 했지만 아직 읽지는 못한 것 같아. 어떻게 들여왔을까요? 빵 속이든 감자 속이든 음식물 안에 넣어서 들여왔겠지. 그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녀석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외부로부터 차입을 허락한 것인데 아직까지 발견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에 그자의 반응을 보기로 하세. 리팽이 감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주게. 나는 이 편지를 예심판사에게 가져가겠네. 그도 나와 의견을 같이 한다면 재빨리 이 편지를 사진으로 찍어두겠네. 그리고 자네들은 이 서랍 속에 있는 다른 물건들과 함께 다시 넣어두게. 편지도 시가 속에 원래처럼 집어넣어야 하네. 무엇보다도 녀석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말일세. 그날 밤 디두이는 디웨지 형사와 함께 숨을 헐떡이며 라상떼 형무소의 기록실로 달려갔다. 구석에 있는 난로 위에 접시가 3개 나란히 놓여 있었다. 녀석 식사를 마쳤나요? 네, 소장이 대답했다. 디웨지, 거기 2억에 남아있는 마카로니를 얇게 썰어보게. 그 빵 조각도 찢어보고. 아무것도 안 나왔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디두이는 접시, 포크, 스푼,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을 순서대로 집어들어 조사했다. 칼은 끝이 동그랗게 뭉툭한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칼의 손잡이를 이쪽 저쪽으로 돌려봤다. 순간 손잡이가 천천히 빠지기 시작했다. 칼 속은 텅 비었으며 거기에 종이 쪽지가 한 장 들어있었다. 뭐야, 리팽이 겨우 이런 수를 쓰다니. 이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네. 디웨지, 자네는 가서 이 레스토랑을 조사해보고 오게나. 디두이는 이렇게 말한 다음 종이 쪽지에 적힌 글을 읽기 시작했다. 모든 걸 당신에게 맡기겠소. HP는 매일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라오도록 하시오. 그럼 조만간 만납시다. 사랑하는 나의 여인이요. 그런가. 그렇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군. 우리가 조금만 더 내버려 둔다면 녀석은 무사히 탈옥할 거야. 우리 손으로 쥐새끼 같은 녀석의 공범자들을 한꺼번에 잡을 수도 있겠군. 만약 아르센 리팽이 당신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면 어떡하려고요? 소장이 말했다. 충분한 인원을 동원해서 대비할 겁니다. 그래도 준비가 부족해서 녀석이 교묘하게 허를 찌른다면 녀석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우리도 하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리팽이 입을 열지 않아도 밑에 있는 놈들이 입을 열게 될 겁니다. 그랬다. 아르센 리팽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몇 개월 동안 예심판사인 질 부부애가 열성적으로 그에게 매달려 봤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는 올리지 못했다. 따라서 신문 절차는 세간에 알려진 것 이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언제나 이 판사와 그도 유명하기는 하지만 피고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는 변호사 간에 의미 없는 공방을 주고받다 끝나버리곤 했다. 때때로 아르센 리팽이 예의를 차린답시고 상냥하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습니다. 판사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리옹 신용은행 도난, 바빌론가의 절도, 위조화폐 발행, 보험증권 위조 사건, 엘블르벤과 그로세이 성,
그리고 말라키성의 도난 사건은 전부 제가 한 짓입니다. 그럼 설명을 좀 해주게나. 이미 몽땅 다 밝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이 예상한 것의 10배는 될 겁니다. 이 진전 없는 신문에 완전히 지쳐버린 판사는 일단 신문을 중단하고 있었는데 2개의 쪽지를 살펴본 다음 신문을 다시 재개했다. 그 때문에 리팽은 매일 정각 12시에 다른 죄수들과 함께 라상떼 형무소를 출발해서 재판소까지 호송마차로 연행되었다. 그들은 3시에서 4시 사이에 다시 그곳에서 형무소로 돌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형무소로 돌아오는 길에 다른 날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 전개됐다. 라상떼 형무소에서 온 다른 죄인들의 신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르센 리팽만을 먼저 돌려보내게 된 것이다. 그는 혼자서 마차에 올랐다. 이 호송마차를 속된 말로 닭장이라고 불렀는데 중앙에 뻗은 통로를 경계로 양쪽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 통로를 따라서 10개의 좁은 공간들이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씩 마련되어 있었다. 죄수들은 그 칸 하나하나에 앉게 되고 간수가 끝에서 감시하게 되어 있었다. 리팽이 오른쪽 3번째 공간에 들어가 앉자 곧 마차가 묵직한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는 마차가 시계탑 광장을 지나 재판소 앞길을 지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드디어 마차가 생미셀교 중간에 이르렀을 때쯤 그는 지금까지 갇혀있던 감방의 철판을 누르듯 오른쪽 발로 옆을 힘껏 눌렀다. 갑자기 무엇인가가 벗겨지더니 간단하게 철판이 위로 솟아올랐다. 그는 자신이 2개의 바퀴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기다리며 주위를 살폈다. 하지만 그는 매처럼 눈을 번뜩이며 기다렸다. 마차는 천천히 생미셸교를 지나 생제르맹 사거리에 멈춰섰다. 그런데 앞쪽에 짐수레를 끌던 말이 쓰러져 있었다. 그것이 통로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곧 마차와 자동차들이 정신없이 뒤엉겨 버렸다. 아르센 리팽이 고개를 내밀어서 바깥을 살폈다. 그가 타고 있는 호송마차 바로 옆에 또 다른 호송마차 한 대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일단 고개를 안으로 넣었다가 한쪽 발을 잽싸게 커다란 바퀴살에 얹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뛰어내렸다. 그때 한 마부가 그를 보고 큰 소리로 웃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마차들 소리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아르센 리팽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그는 2어 걸음 뛰다가 왼쪽 보도로 올라서더니 뒤돌아서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보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정해야만 했다. 드디어 마음을 정한 그는 주머니에 2 손을 찔러 놓고 산책 나온 사람처럼 느린 걸음으로 큰 길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다. 적당한 서늘함과 상쾌함이 섞여 기분 좋게 느껴지는 가을날이었다. 카페는 손님들로 가득했다. 그중 한 카페의 테라스에 자리를 잡고 앉아 생맥주 한 잔과 담배를 주문했다. 그는 잔을 홀짝이며 담배 2개비를 연이어 피우고 나서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서빙하는 아이에게 지배인을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지배인이 다가오자 모두 들으라는 듯 커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지배인, 미안하지만 지갑을 두고 왔소. 하지만 내 이름을 당신이 알고 있다면 충분히 나를 신뢰하고 2, 3일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소? 내 이름은 아르센 리팽이요. 무슨 농담이냐는 표정으로 지배인이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러자 아르센이 다시 한번 말했다. 리팽이요. 라상떼 형무소에 감금되어 있는 리팽이란 말이요. 지금은 도주 중이지. 어떤가? 내 이름을 봐서 2, 3일 정도 기다려줄 수 있겠나? 리팽은 이렇게 말한 뒤 지배인이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에 주위의 웃음을 뒤로 한 채 멀리 사라져갔다. 리팽은 수플로가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생자크가로 들어섰다. 그는 이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상점의 유리 진열장 앞에 멈춰서기도 하고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포르루아얄 거리까지 나온 그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묻기도 하며
방향을 잡았다. 그리고 라상떼 형무소를 향해서 똑바로 걸어나갔다. 곧 형무소의 음침하고 높은 담이 솟아있는 곳까지 왔다. 그 높은 담을 따라 걷다가 그는 보초를 서고 있는 경관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모자를 벗고 경관에게 물었다. 여기가 라상떼 형무소죠. 그렇소. 내 감방으로 돌아가고 싶은데요. 실은 호송마차가 나를 떨어뜨리고 갔거든요. 이대로 도망치기는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젊은 경관이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소리를 질렀다. 이봐, 가던 길이나 가라고. 그러니까 이 문을 통과해야 내 갈 길로 갈 수 있단 말이오. 만약 아르센 리팽이 여기를 통과하는 것을 막는다면 당신은 무사하지 못할 거요. 아르센 리팽이라고. 장난도 적당히 치라고. 명함이 없는 게 유감이로구먼. 주머니 여기저기를 뒤지는 척하며 리팽이 말했다. 경관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리팽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고는 할 수 없다는 듯이 배를 울렸다. 철문이 반쯤 열렸다. 몇 분 후 소장이 과장스러운 몸짓으로 매우 화가 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사무실로 달려왔다. 리팽은 미소를 머금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소장님, 나를 속임수에 빠뜨릴 생각은 아예 마십시오. 그럼 곤란합니다. 일부러 나를 혼자 마차에 태워 돌려보내고 일부러 길을 혼잡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내가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쪼르르 달려갈 줄 알았죠. 위험천만이구먼. 자전거에 탄 채로 혹은 행인을 가장해서 후속마차를 경계하던 치안 요원은 또 어떻고. 만약 내가 그 사람들에게 붙잡혔다면 어떤 고생을 치러야 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요. 아마 날 살려두지 않았겠지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일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셨죠. 그리고는 양 어깨를 들썩여 보이고 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부탁입니다, 소장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탈옥하고 싶으면 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탈옥할 겁니다. 이틀 후 에코드 프랑스지가 그의 탈옥 사건을 세세하게 보도했다. 에코드 프랑스지는 최근 리팽의 활약상을 보도하는 공식 신문이 되어버렸으며 세상에는 그가 중요한 출자자 중 한 사람이라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제수 리팽과 그의 신비로운 여자친구가 주고받은 2개의 쪽지 내용이 전부 공개되었으며 그 쪽지를 어떻게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설명, 경찰의 가당, 생미셀 거리까지의 산책, 수플로 카페에서 있었던 일 등 모든 것이 낱낱이 소개되어 있었다. 기사를 쓴 사람은 디웨지 형사가 레스토랑의 종업원들을 조사해봤지만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했다는 사실까지도 까발렸다. 그뿐 아니라 신문을 통해서 리팽이 사용한 방법이 얼마나 다양했는지를 알게 된 독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이 사건에 흥분했다. 그중 가장 앞거는 당국이 리팽의 호송에 사용한 그 마차는 호송에 사용하는 6대 중 한 대였는데 그것이 리팽의 부하들에 의해서 완벽하게 개조된 마차였다는 사실이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며칠 후에 아르센 리팽이 탈옥할 것이라는 사실에 의심을 품지 않았다. 그리고 리팽 자신도 명백하게 그것을 예고하고 있었다. 가령 그 사건이 있던 다음 날 리팽이 지일부비의 판사에게 한 대답도 그것을 뒷받침해 주었다. 예심판사가 그의 실패를 비웃듯 말하자 리팽이 뚫어져라 상대를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판사님, 잘 들어두세요. 그리고 한치의 거짓도 없는 말이라는 점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제의 탈옥은 내 탈옥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난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군. 판사가 비웃었다. 꼭 당신이 알아주길 바라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 신문 내용도 바로 에코드 프랑스지를 장식했는데 신문 도중에 판사가 취조를 계속하려고 하자 리팽이 지긋지긋하다는 표정으로 외쳤다. 이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을 계속해야 한단 말입니까? 반복되는 이런 대화가 대체 무슨 도움이 된단 말입니까? 무슨 도움이 되느냐니 그건 또 무슨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난 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겁니다. 자네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나의 굳은 생각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결심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일도 이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단호한 신념과 매일같이 공공연하게 누설되고 있는 비밀이 사법당국을 당황하게 만들었으며 소란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르센 리팽 이외에는 알 수 없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그 이외에는 누구도 그것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무슨 목적으로 그것을 공개하는 것인지, 무슨 계략이 있는 건지 형무소 측은 이래저래 골치를 앓다가 리팽의 감옥을 바꾸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는 아래층으로 옮겨졌다. 한편 예심판사는 치조 내용을 신속하게 정리한 다음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다. 2달가량 침묵이 이어졌다. 그동안 리팽은 침대 위에 누워있기만 했는데 하루 종일 벽만 바라보았다. 감방을 바꾼 것이 그를 지치게 만든 듯했다. 그는 변호사와의 면담도 계속 거절하고 담당 간수들과 가끔 몇 마디를 나눌 뿐이었다. 재판이 시작되기 보름 전쯤부터 그는 그나마 기운을 되찾은 것 같았다. 그는 이따금 공기가 탁하다고 불평했다. 2명의 간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침 일찍 마당에서 산책하는 것은 괜찮다는 허락이 떨어졌다. 그동안에도 세상의 관심은 식을 줄 몰랐다. 사람들은 매일 리팽이 탈옥했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를 고대했다. 리팽의 열정과 용기, 다양성, 종잡을 수 없는 개성과 기발한 아이디어, 신비에 쌓인 그의 생활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르센 리팽은 반드시 탈옥해야 한다. 그것은 그의 과제이며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다. 리팽이 탈옥을 빨리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였다. 경찰국장조차 매일 아침 비서에게 이렇게 묻곤 했다. 이봐, 녀석은 아직 나가질 않았나? 아직 안 나갔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재판이 있기 하루 전날 르그랑 주르날 편집실에 한 신사가 나타나 발행인을 찾더니 그에게 쪽지 하나를 건네주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르센 리팽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이런 상황 하에서 공판이 시작되었다. 방청석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 붐볐다. 모두가 유명한 리팽을 보고 싶어 했다. 그리고 개정 전부터 리팽이 재판장을 어떤 식으로 농락할지를 상상하며 즐거워했다. 변호사와 재판관, 신문기자와 사교계 인사들, 예술가와 기부인 등 파리의 유명인들이 방청석의 긴 의자에 빼곡히 앉아 있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문 밖까지도 어둑어둑했다. 리팽이 입장할 때가 되었는데 포위병들이 하도 삼엄하게 둘러싸고 있어서 정작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게다가 그는 사람들이 상상하던 것과는 달리 둔중해 보이는 태도로 엉덩방아를 찢듯 피고석에 앉았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는 자세는 호감을 줄 만한 행동은 결코 아니었다. 몇 차례에 걸쳐 그의 변호사가 말을 걸어도 그는 고개만 끄덕일 뿐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잠시 후 서기가 기소장을 읽었다. 그리고 재판장의 발언이 시작되었다. 피고, 기립, 성명, 연령, 직업은? 대답이 없자 재판장이 다시 물었다. 당신 성명은? 본관은 지금 당신의 성명을 묻고 있소. 그러자 탁하고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부들이 대지래.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재판장은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 말했다. 부르디 대지래라고 했나? 가명이 하나 더 늘었나 보군. 그것이 당신의 8번째 가명 같은데 그건 역시 다른 7가지 가명들과 마찬가지로 곧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릴 거요. 따라서 본 법정에서는 보다 널리 알려진 아르센 리팽이라는 이름을 쓰려고 하는데 당신도 이의는 없겠지. 재판장이 기록을 들여다보면서 말을 이었다.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봤지만 피고의 정체는 밝혀지지 못했소. 피고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 보기 드물게 과거의 행적이 불분명한 인물이요.
본 법관은 피고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서 소년 시절을 보냈는지 무엇 하나 아는 게 없소. 피고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이 아르센 르팽이라고 주장했소. 피고는 지능적이고 광적이며 부도덕함이 뒤섞인 기묘한 괴물 같은 존재요. 이전에 피고에 대해 알려진 모든 것은 상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요. 8년 전 마술사 딕슨의 조수로 일했던 로스타라는 인물이 아마도 아르센 르팽의 분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6년 전 생루이 병원 내에 있는 알티에 박사의 실험실에 드나들며 세균학에 관한 기발한 연구들과 과감한 실험으로 종종 그 선생을 놀라게 했던 러시아의 학생도 아르센 르팽의 분신이었을 겁니다. 또한 일본 무술이 세간에 떠돌기 전에 파리에서 일본식 격투사범으로 있었던 자도 역시 아르센 르팽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리고 만국 박람회의 대상 상금인 1만 프랑을 획득한 뒤 2번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그 경륜 선수도 아르센 르팽일 것이라고 본 법관은 믿고 있습니다. 또한 자선 바자회의 화재 사고 때 조그만 들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결국 그들의 물건을 훔친 그 남자도 역시 아르센 르팽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른 재판장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 기간은 피고가 사회에 대적해 벌여온 행위에 대해서 치밀하게 준비한 기간으로 정규 수업을 통해 자신의 실력, 에너지, 수법을 최고도로 끌어올린 시기였소. 피고는 이상의 사실에 대해서 혹시 이의가 있소. 이 논고가 행해지는 동안 피고는 등을 둥글게 구부린 채 두 손을 쭉 늘어뜨리고 있었다. 맥없는 모습으로 풀물을 밟고 있는 사람처럼 몸을 계속해서 흔들어대고 있었다. 날이 점점 밝아오자 극도로 말라붙어 움푹 파인 볼, 기분 나쁠 정도로 튀어나온 광대뼈,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작고 붉은 반점, 삐죽삐죽 어지럽게 자란 수염으로 뒤덮인 흑빛 얼굴이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형무소 생활이 그를 늙고 힘없는 사람으로 만든 것이었다. 이전 신문이 가끔 게재했던 보기에도 기분 좋은 젊고 세련된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받았던 신문 내용도 듣지 못한 듯 했다. 신문은 2번이나 반복되었다. 그러자 그는 눈을 들어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그러더니 가까스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보르디 데지레. 재판장까지 웃음을 터뜨렸다. 아르센 르팽, 본법관은 당신이 무슨 속셈으로 그런 옳토당토하는 말을 하는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소. 하지만 그렇게 정신병자인 것처럼 행세해도 아무 소용없소. 본법관은 당신의 그런 수작에 신경 쓰지 않고 재판을 진행할 생각이요. 그런 다음 그는 르팽이 범한 것으로 인정되는 절도와 사기, 위조의 내용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중간중간 피고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 피고는 신음하듯 무엇인가를 중얼거리기도 하고 아예 답을 하지 않기도 했다. 증인신문이 시작되었다. 무의미에 가까운 증언이 있는가 하면 그와는 달리 중요한 증언들도 있었지만 모든 증언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허점투성이었다. 재판은 안개에 쌓인 듯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허둥거렸다. 바로 그때 가니마르 형사가 호출되어 나왔다. 그러자 비로소 법정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나이든 형사는 처음부터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겁을 먹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어딘지 불안하고 어색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난처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몇 번이고 피고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그는 증인석 앞에 난간에 손을 얹은 채 자신이 관여해왔던 전 유럽을 무대로 한 르팽의 추적과 미국으로 갈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가슴 조이는 모험담을 듣는 듯 그의 이야기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이야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러니까 아르센 리펜과 두 차례에 걸쳐 대화를 나눴던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그는 갑자기 멍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끊었다. 그의 표정에 불안한 기색이 감돌았다. 분명 어떤 생각이 떠오른 듯했다. 재판장이 그에게 말했다. 몸이 불편하면 증언을 잠시 중단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그는 말을 꺼내려다 도중에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피고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피고를 가까이서 보고 싶습니다.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있었어요. 가니마르는 허락이 떨어지자 곧바로 피고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피고를 유심히 살폈다. 그런 다음 다시 증인석으로 돌아와 서더니 아주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재판장님,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 제 앞에 있는 사람은 아르센 리팽이 아닙니다. 이 말 뒤에 커다란 침묵이 흘렀다. 한동안 멍한 얼굴로 앉아있던 재판장이 큰 소리로 외쳤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제정신이요. 가니마르 형사가 침착한 어조로 단언했다. 아주 닮았기 때문에 언뜻 봐서는 착각할 수도 있지만 잠시만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면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코와 입, 머리카락과 피부색. 아니, 전부 이 사람은 아르센 리팽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저 눈이 그렇습니다. 리팽이 한 번이라도 저렇게 알코올 중독자 같은 눈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뭐라고? 확실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시오. 증인은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리팽이 자기 대신 이 사람을 보낸 건지 아니면 공범자인지.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 터져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법정 여기저기서 날카로운 외침과 커다란 웃음소리, 감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재판장은 예심 신사와 라상떼 형무소 소장, 담당 간수들을 소환하기로 하고 심리를 중단했다. 다시 재판이 재개되자마자 피고 앞에 선 부비의 판사와 소장은 이 사람은 리팽과 생김새가 조금 비슷하기는 하지만 리팽은 아니라고 말했다. 재판장이 외쳤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대체 누구란 말이오? 어디서 와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란 말이오? 라상떼 형무소의 두 간수가 불려나왔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들은 틀림없이 자신들이 감시하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간수 중 한 사람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는 또 무슨 말이지?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인도받은 건 밤이었고 거기다 2달 동안 언제나 벽만 바라보고 누워 있었으니까요. 그럼 그 2달 전에는? 그전에는 24호 감방에 있지 않았습니다. 형무소장이 그 점에 대해서 설명했다. 리팽이 탈옥을 실행한 직후에 감방을 바꿨습니다. 소장, 그래도 당신은 2달 동안 얼굴을 볼 기회가 있지 않았겠소. 제게는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리팽이 워낙 조용히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사람은 귀간이 수감하고 있는 죄수가 아니란 말이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요?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2달 전에 사람이 뒤바뀐 사건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얘기군.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겠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재판장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피고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는 달래는 듯한 투로 말했다. 어떻게 된 건가, 피고? 왜, 그리고 언제부터 감방에 들어갔는지 설명해 줄 수 없겠는가? 이 호의적인 어투가 피고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은 풀어주었는지 아니면 이해력을 자극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가 대답을 하려고 했다. 교묘하고 부드럽게 질문을 하자 그는 드디어 몇 마디 말들을 찾아 우물우물 대답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답을 했다. 2달 전 그는 불황자 수용소로 끌려가 거기서 하룻밤과 아침나절을 보냈다. 다행히 55상팀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석방되었다. 그런데 경찰청 마당을 가로질러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2명의 간수가 다가와서 팔을 잡더니 호석마차로 끌고 갔다는 것이다. 그 후에 그는 제24호 감방에서 지내왔는데 음식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잠자리도 괜찮았다고 한다. 따라서 굳이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여기저기서 폭소와 감탄의 소리가 터져나왔다. 재판장은 할 수 없이 보충 수사를 위해 재판을 다음 개정까지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경찰청 수감자 일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판명해낼 수 있었다. 8주 전 보르디 데지레라는 사람이 불황자 수용소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 날 석방된 그 사람은 오후 2시에 수용소에서 나왔다. 그런데 그날 2시에 최후 신문을 마친 아르센 리팽이 예심판사의 집무실에서 나와 호송마차에 올라탔다. 그렇다면 간수들이 실수를 했단 말인가? 비슷한 얼굴에 깜빡 속은 나머지 잠깐 사이에 이 사내와 리팽을 혼동하여 바뀐 것도 몰랐단 말인가? 그게 아니면 미리 공모된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나 그 장소가 그토록 황당한 일이 일어날 곳은 아니지 않는가? 하지만 있어서는 안 될 직무상의 실수가 있었다 해도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만약 보르디가 공범자라고 한다면 리팽과 바꿔치기 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감금될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실현되기 어려운 그런 우연과 실수를 그토록 대담하게 계획해 성공해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보르디 데지레를 감식가로 데려가 조사를 해보았지만 그에 관한 자료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예전 생활에 대해서는 쉽게 찾아낼 수가 있었다. 그는 크루 부부아와 아스니에르, 르발로아에서 구걸로 목숨을 연명하고 있었으며 테른 시장의 문 근처에 모여있는 농마주의들의 움막에서 잠을 해결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것이었다. 그러다가 1년 전부터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아르센 리팽이 그를 데리고 간 것이었을까? 하지만 그렇다고 볼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죄수 리팽의 탈옥과 연관된 것이라 보기 어려웠다.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20가지나 되는 가설이 세워졌지만 어느 것 하나도 문제를 속시원히 풀어주는 것은 없었다. 다만 확실한 사실 한 가지는 리팽이 탈옥에 성공했다는 것이었다.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랄만한 일이었다. 일반 대중도 사법당국과 마찬가지로 그 탈옥이 장기간에 걸친 준비와 서로 미묘하게 얽힌 일련의 노력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나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말했던 아르센 리팽의 오만하기 짝이 없는 예언이 멋지게 실현된 것을 증명해 주었다. 한 달여에 걸친 세밀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수수께끼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엾은 보르디를 언제까지나 구속해 둘 수만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를 재판에 회부한다면 이는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이 뻔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수용소에서 석방한다는 서류에는 예심판사의 서명이 들어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상떼 형무소 소장은 이 사내를 엄중하게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사실 이 결정은 가니마르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이 사건에는 공범도 우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보두리는 단순한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아르센 리팽이 자신 특유의 교묘한 수법으로 그를 이용한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러므로 보두리를 형무소에서 내보내 자유롭게 해두면 언젠가는 리팡까지 아니면 적어도 그의 부하 중 한 명은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했다. 가니마르 형사에게 2명의 부하, 폴랑팡과 디웨지 형사가 조수로 붙여졌다. 안개가 짙게 낀 1월의 어느 날 열려진 형무소의 문 앞에 보두리 데지레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이 불안한 모습으로 길을 걸어갔다. 그는 라상떼 거리를 지나 생자크가로 접어들었다. 한 중고 옷집 앞에서 상의와 조끼를 벗은 다음 그 조끼를 단둔 몇 푼에 팔아넘기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는 생강을 건넜다. 샤틀레 거리 앞에서 영업용 마차가 그를 지나갔다. 그는 거기에 오르려고 했지만 마차는 이미 10,000원이었다. 차장이 표부터 사라고 외치자 그 말을 들은 그는 대합실로 들어갔다. 바로 그때 가니마르가 두 부하를 가까이 부른 다음 대합실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빠른 어조로 말했다. 마차 한 대를 잡아두게. 아니, 2대가 좋겠어. 만약을 위해서. 내가 한 대를 타고 갈 테니 자네들도 나머지 한 대를 타고 녀석의 뒤를 쫓게. 두 형사는 그의 말을 따랐다. 그런데 갑자기 보두리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가니마르가 대합실로 들어가 보았으나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런 멍청한 짓을 하다니 다른 출구가 있다는 걸 잊고 있었어. 가니마르가 중얼거렸다. 대합실 복도의 한쪽 끝은 생마르텐가와 연결되어 있었다. 가니마르는 정신없이 달려나갔다. 그때 리볼리가의 모퉁이를 막 돌아가고 있는 바티뇰 식물원행 버스의 2층 좌석에 보두리가 앉아있는 모습이 얼핏 보였다. 그는 달리기 시작했고 곧 버스 뒤를 따라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두 형사와는 멀리 떨어지고 말았다. 그는 이제 혼자서 미행을 해야만 했다. 가니마르는 하마터면 홧김에 다짜고짜 그의 멱살을 잡을 뻔했다. 제 스스로 무식쟁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자처하던 남자가 자신과 두 부하를 계획적으로 떨어뜨려 놓았다고 생각하니 화가 치밀었던 것이다. 그는 보두리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긴 의자에 앉아서 머리를 좌우로 끄덕이며 졸고 있었다. 입이 반쯤 벌어진 그의 얼굴은 말 그대로 바보 천치처럼 멍청해 보였다. 저런 자가 감히 가니마르를 우롱하겠다고. 천만에. 그냥 재수 나쁜 우연의 장난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라파에트 백화점 앞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자 주춤주춤 내린 보두리는 미에트행 전차로 갈아탔다. 전차는 오스망대로와 빅토르 위고 거리를 지났다. 보두리는 미에트역에서 내렸다. 그리고 어슬렁어슬렁 발걸음을 옮겨 볼로뉴 공원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오솔길을 따라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입구 쪽으로 돌아왔는가 싶으면 다시 멀어져 가곤 했다.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일까? 어떤 목적이 있어서 저러는 걸까? 약 1시간 가까이 돌아다니던 그는 매우 피곤한 모양이었다. 벤치로 가더니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것은 오테이유가와 아주 가까운 곳으로 나무들 사이에 숨겨진 조그만 호숫가였다. 인족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30분 정도가 지났다. 가니마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을 걸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보두리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 담배에 불을 붙인 다음 지팡이 끝으로 모래 위에 동그라미를 그리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렇게 덥지는 않죠.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 침묵 속에서 갑자기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즐겁다는 듯한, 기쁘다는 듯한 웃음소리였다. 아무리 참으려 해도 참을 수 없어 터져나오는 어린아이의 폭소와도 같은 웃음이었다. 가니마르는 순간 머리털이 곤두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 웃음은 뭐지? 제기랄, 이 웃음. 지난날 몇 번이고 들어왔던 저승사자와도 같은 웃음이 아닌가. 가니마르는 거친 동작으로 그 남자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재판소에서 한 것보다 더 신중하게 눈에 힘을 주어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조금 전에 재판소에서 봤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그는 그 사람이면서 다른 사람이기도 했다. 정체를 꿰뚫어 보겠다는 듯 유심히 그를 바라보던 가니마르는 격렬하게 빛을 발하는 눈동자를 보았다. 여인 얼굴에 예전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거친 피부 밑으로 진짜 피부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일그러진 입은 그 뒤에 진짜 입을 숨기고 있었다. 그 눈은 또 다른 한 사람의 눈이었으며 그 입은 또 다른 한 사람의 입이었고 특히 표정이 날카로웠다. 활기에 넘친, 비꼬는 듯한, 섬세하면서도 밝고 생생한 표정이었다. 아, 아르센 류팽. 분명 아르센 류팽이야. 가니마르의 입에서 그 운명의 이름이 연기처럼 계속 몽실몽실 새어나왔다. 아, 아르센 류팽. 분명 아르센 류팽이야. 가니마르는 갑자기 우라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상대의 목을 졸라 쓰러뜨리려고 했다. 나이는 이미 50을 넘었지만 그는 보통 사람 이상으로 민첩했다. 게다가 상대는 몸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았다. 이 녀석을 무사히 연행하기만 한다면 커다란 공을 세우는 것이다. 두 사람의 격투는 순식간에 끝나버렸다. 아르센 류팽은 방어 자세다운 자세를 거의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니마르는 손을 내밀었을 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잽싼 몸놀림으로 다시 손을 걷어들였다. 그의 오른손이 경련을 일으키며 힘없이 축 늘어졌다. 경찰청에서도 유도를 배우게 된다면 이게 팔꺾기라는 기술이라는 걸 당신도 알게 될 거요. 1초만 더 꺾었어도 당신 팔은 부러졌을 거요. 그 정도쯤 당해도 할 말 없겠죠. 내가 신뢰하고 있는 당신 같은 친구가 내 스스로 깨끗하게 정체를 밝혔는데도 배신을 하다니 어떻게 된 거요? 그건 예의가 아니잖소. 이봐, 말 좀 해보시오. 가니마르는 땅을 치고 싶었다. 자신의 책임이라고밖에 여겨지지 않는 이 탈옥. 사법당국의 과오는 결국 자신의 어처구니 없는 증언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자신의 경찰 생활에 있어서 씻을 수 없는 치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얗게 새기 시작한 수요미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니마르 형사, 그렇게 슬퍼하지 마시오. 당신이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다른 사람이 그 말을 하도록 만들었을 거요. 당연하지 않소. 아무려면 내가 아무 죄도 없는 불쌍한 보두리 대지레를 재판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소. 류팽이 넉살을 부리며 말하자 가니마르가 정신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재판소에 있었던 사람이 자네였단 말인가? 여기 있는 건 틀림없이 자네네만. 그럼요. 나는 항상 나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렇다고 마법을 부렸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소. 그 재판관이 말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손을 쓸 수 있을 정도의 훈련을 지난 10여 년간 충분히 해온 것이오. 대체 어떻게 그 인상을 바꿀 수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 그 눈빛은 뭐 뻔하지 않소. 나는 생루이 병원에서 18개월 동안 RTA 박사를 도와 일했는데 그건 연구가 재미있어서가 아니었소. 그 무렵부터 나는 아르센 류팽이 되려면 인상이나 신분에 대해 통달해야 한다고 생각했소.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의 범위 밖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요. 어떻게 인상을 바꾸느냐고요? 그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오. 파라핀을 피하에 주사하면 어디든 원하는 부분의 피부를 부풀어 오르게 할 수 있으니까요. 피로갈로를 주사하면 모이칸 족과 똑같은 피부를 갖게 되고 애기 똥풀로 즙을 내어 바르면 버짐이나 종기가 생긴 멋진 피부로 변하지요. 어떤 화학 제품은 머리카락과 수염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고 어떤 화학 제품은 음색을 변하게도 해줍니다. 거기다 24호 감방에서 2달간 먹는 양의 음식을 줄이고 이렇게 좀 특이하게 입을 여는 모습, 고개를 이런 각도로 구부리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는 연습을 몇천 번이고 반복했지요. 마지막으로 아트로핀을 눈에 5방울 떨어뜨리면 흐리멍덩한 눈빛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간수들도 그 사실을 몰랐지. 변화는 천천히 일어나거든요. 그들이 날마다 본다 한들 조금씩 변하는 그 미세한 차이를 눈치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보두리 대지레라는 사내는 누구요? 보두리는 실제하는 인물이요. 그 가련할 정도로 정직한 사람과는 작년에 처음 만났는데 얼굴이 나와 닮은 구석이 있더군요. 언젠가 체포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내 손으로 안전한 곳에 옮겨놓았죠.
그리고 나는 우선 우리 두 사람을 다르게 보이게 하는 점이 무엇인가를 밝혀내려고 노력했지요. 그리고 그걸 가능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찾아왔어요. 내 동료들이 그를 수용소에서 하룻밤 묵게 한 다음 내가 재판소에서 나오는 시각과 거의 같은 시각에 거기서 나오도록 조치를 취해놨지요.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 사람이 그 근처에 있었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법당국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의심을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진짜 보두리를 내보이면 사법당국의 시선이 당연히 보두리로 향할 테니 실제로 바꿔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무지를 솔직하게 고백하기보다는 오히려 바꿔치기가 실제로 일어난 것이라고 믿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렇군. 옳은 말이야. 가니마르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내 손안에는 처음부터 조작해 놓은 멋진 카드가 한 장 있었어. 세상 사람들이 눈이 빠져라 기다리던 나의 탈옥이 그것이요. 아르센 류팽이 외치듯 말했다. 즉 내 자유를 놓고 벌인 사법당국과 나 사이의 승부에서 당신을 비롯한 당신의 친구들이 저지른 가장 커다란 실수는 내가 허세를 부리면서 풋내기들처럼 자신의 인기에 취해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이요. 이 아르센 류팽에게 그런 약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니. 그런데도 당신은 카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아르센 류팽이 자신의 탈옥을 장담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착각을 해버렸어.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뻔한 일 아니오. 탈옥하지 않고도 탈옥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나의 탈옥을 믿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 그 사실을 신앙처럼 믿게 하고 절대적인 신념으로 태양처럼 명백한 사실로 만들 필요가 있었단 말이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잖소. 아르센 류팽은 탈옥할 것이라고, 아르센 류팽은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었단 말이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이 사람은 아르센 류팽이 아닙니다 라고 쐐기를 박아준 것이오. 당신이 증언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단 한 사람이라도 당신 말을 의심했다면 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을 것이오. 누구 하나라도 당신과 당신의 동료들이 한 것처럼 내가 아르센 류팽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날 보는 게 아니라 아르센 류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날 보았다면 내가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간파해낼 수 있었을 거요. 하지만 나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그 누구도 입을 뻥끗하지 않았으니. 류팽이 갑자기 가니마르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가니마르 형사, 라상떼 형무소에서 우리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눈 일주일 뒤 오후 4시에 당신도 정말로 내가 찾아올 거라고 믿고 집에서 나를 기다리지 않았소. 솔직하게 말해보시오. 그렇다면 호송마차는?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가니마르가 물었다. 허세를 부려본 거요. 내 친구들이 낡은 마차를 수리해서 진짜와 바꿔치기 한 것인데 특별한 우연의 도움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소. 나는 일단 탈주를 시도해서 그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게 오히려 편리할 거라고 여겼소. 대담하게 계획된 첫 탈옥에 대한 평판이 두 번째 탈옥에 기운을 보태준 셈이었다고 할 수 있을 거요. 그럼 그 시가도 역시 칼도 그렇고 내가 직접 조작한 거요. 그 쪽지도 그것도 내가 쓴 거요. 그렇다면 그 베일에 쌓인 여자친구는 그녀와 나는 동일 인물이요. 나는 필체가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런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가니마르가 말했다. 감식과에서 보두리의 카드를 만들었을 때 어째서 아르센 류팽의 카드와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거지. 아르센 류팽의 카드 같은 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릴세. 있기는 하지만 전부 잘못된 것들이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나는 오랫동안 연구했소. 베르티옹 방식에서는 우선 시각에 의한 특징을 기록하지요. 당신도 잘 알다시피 시각은 그다지 믿을 만한 곳이 못 되지 않소. 그 다음은 두 눈, 손가락, 귀 등 여러 군데를 측량해서 기록하지요.
그런데 그게 한번 측정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지요. 그렇다면 그래서 직원을 매수해야 했지요. 내가 미국에서 돌아오기 조금 전에 감식가 사람 중 한 명이 내 기록의 일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주기로 한 거죠. 어디나 빠져나갈 구멍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근거 없는 카드가 만들어진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보드리의 카드가 아르센 르팽의 카드와 함께 보관되는 일은 절대로 없는 거죠.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가니마르가 물었다. 자네 앞으로 어쩔 생각인가? 르팽이 외치듯 말했다. 앞으로? 한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영양을 보충해 원래의 나로 되돌아가야지요. 보드리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하며 마치 속옷 갈아입듯 인격을 바꾸고 마음대로 자신의 외모를 바꾸며 눈빛을 바꾸고 필적을 바꾸는 것도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기는 하지만 내가 나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면 쓸쓸함을 견딜 수가 없답니다. 실제로 나는 지금 나 자신의 그림자를 잃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나 자신을 찾아야겠지요. 르팽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이리저리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다. 르팽은 마침내 가니마르 앞에서 우뚝 멈춰섰다.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가니마르가 대답했다. 아직 있네. 자신의 탈옥에 대한 진상을 밝힐 생각인지 알고 싶네. 그리고 내가 저지른 실수를. 그 점이라면 염려 마세요. 아르센 르팽이 풀려났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를 테니까요. 이번 탈옥에 대해서 그 기적적인 부분을 그대로 남겨두어 나를 신비에 쌓인 인물로 만들어두는 편이 내게도 훨씬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괜히 조바심 내지 마세요. 저는 오늘 밤 만찬에 초대를 받아서 시내에 나가야 해요.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만. 나는 자네가 한동안 휴식을 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그러고 싶지만 뜻대로 되질 않는군요. 뿌리칠 수 없는 약속이 있거든요. 휴식은 내일부터 취하도록 하지요. 그래, 오늘 밤 만찬은 어디서 열리는 거지? 영국 대사관저에서요. 르팽의 고향 프랑스도 놀란 한국 전집 결정판. 프랑스 작가 모리스 르블랑의 르팽 시리즈는 추리문학의 새 장을 연 것으로 평가됩니다. 셜록 홈즈 시리즈로 대표되는 기존 추리소설이 탐정을 주인공으로 삼아 범인을 추적해가는 방식이었던 반면 르팽 시리즈에서는 주인공 자리를 도둑이 차지합니다. 르팽을 가리키는 궤도신사라는 수사는 신출귀몰한 도둑이자 신사의 면모를 지닌 이 매력적인 주인공의 복합적 성격을 말해줍니다. 르팽 시리즈 전체를 두툼한 단행본 10권에 갈무리한 결정판 아르센 르팽 전집이 나왔는데요. 르팽 덕후라 자부하는 번역가 성기수 씨가 원고지 3만 장 분량을 혼자서 한국어로 옮긴 열정과 끈기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전집 1권 앞부분에 실린 역자의 말은 무엇보다 아르센 르팽을 그 태양처럼 빛나는 열정과 자신감뿐 아니라 고독과 실존의 그림자까지도 사랑하여 그가 펼쳐 보인 파란만장한 모험들 하나하나에 흔쾌히 동참해온 친구들을 호명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르팽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뚝뚝 묻어납니다. 역자는 르팽 관련 잡지를 뒤지다가 아르센 르팽의 친구들 협회라는 단체에서 회원들만 공유하는 잡지에 수록된 희귀본까지 어렵게 구해 최초로 수록했습니다. 아르센 르팽의 친구들 협회 회장인 에르베 르샤 씨는 이 전집에 추천사를 써주기도 했습니다. 아르센 르팽의 모험담 전체를 하나도 빠짐없이 단일 전집으로 묶었다는 사실. 정말이지 엄청난 기획과 추진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궤도신사의 조국인 프랑스에서조차 아직 그러한 가업은 실현된 적이 없고 수많은 판본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뿐입니다. 모리스 르블랑과 그가 창조한 아르센 르팽은 그 품격에 어울릴 훌륭한 보석함을 마땅히 갖춰야 할 보석 같은 존재지요.
신출귀몰한 매력의 궤도 신사를 위하여 작가가 펼쳐낸 모든 재능과 창의력, 상상력은 이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결정판 전집이 되어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